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학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발탁. 다들 두 분 다 놀랬죠. 네. 엄청 놀랬죠. 예상 못했죠. 못했죠. 네. 저는 예상을 아주 못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설마 그렇게 할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죠. 중앙지검장을 시키느냐 마느냐가 변수였었는데 갑자기 네. 그렇죠. 법무장관. 중앙지검장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하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시키고 뭐 그렇게 수순으로 봤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두 단계 뛴 거 보면 결국에는 내 후계자는 한동훈이야. 이런 선포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계자라는 건 다음번 뭐 그렇죠. 정치- 정치적인 후계자. 차기 주자. 저는 그렇게라도 생각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 이번에 법무부 장관 시키고 2024년에 출마시켜서 이제 정치계로 뭐 끌어들여서 후계자로 삼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아니 불가능한 게 아니죠. 윤석열 예. 당선인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자가 됐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뭐 온갖 주목을 다 받고 있잖아요. 이른바 지금 유행어가 한동훈은 한동훈 이야기밖에 안 하겠네. 이렇게 됐다면 저도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네. 제가 왜 가능성도 열어놨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예. 이 부분 한참 이야기할 때 윤석열 당선인의 반응이 안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 아예 인사를 한동훈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정도였는데 그걸 바로 지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지명은 결국에는 세자책봉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배종찬 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명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 쪽에 알아봤더니 인수위 쪽에서 계속 비서실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께 보고를 드렸더니 아무 반응을 안 보이더래요. 그랬다면서요. 좋다 안 좋다 뭐 표정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나에게 맡겨도 이런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부터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라고 낙점을 해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제원 비서실장이 후에 밝혔잖아요. 네. 오래전부터 그런 것 네. 같아요. 한동훈 장관 얘기를 했다. 네. 그런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명이 됐나라고 그 다음날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의 언급량을 보면 한 4만 건 가까이 됩니다. 4만 건이면 아까 조금 전에 이 장 교수님께서 대선 후보급이다, 뭐 세자책봉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4만 건이면 대선 후보급이에요. 아 그래요? 예. 거의 대선 후보에 맞먹을 정도의 예. 빅데이터 언급량이 나오는 거죠. 네. 법무장관으로 된다면 네.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대통령 당선인께서 말씀하셨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무행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검사 인사 바로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그냥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지 않도록 그냥 풀어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은 왜 저분을 시켰을까라는 그렇죠. 것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일단 전면 수사죠. 전면 수사고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협치, 통합은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물 건너갔죠. 왜냐하면 제 의견을 떠나서 보수 언론에서도 아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제 지명되고 난 이후에 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의 오해를 불러오려고 하냐 이 우려가 담겨 있는 사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진영 간의 진보 진영에서의 비판이 아니라 보수 예. 진영 내에서도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닐 텐데 단계를 밟아서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수원지검장을 간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하고 뭐 임기 후반부에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는 시각인 거죠. 저는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능력적인 면, 전문적인 면 이 부분과 정치적인 논란, 정무적인 판단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장관 될 만한 능력과 전문성, 자격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시점에서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그 정무적인 판단이
판단이 과연 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암덩어리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발언은 이런 수준의 발언은 예. 전 처음 들어봤는데 예.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도 지지 않습니다. 아니 민주당 검수완박하는 거 야반 도전하는 거 아니냐. 야반도주다. 서로 지금 감정이 상당히 격해지고 있다. 이거는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뭐가 문제냐. 얼마든지 인사는 당선인에게 정권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능력을 통해서 검찰 개혁이나 검찰의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충돌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얼마나 큰 충돌이 있고 그 당사자인 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고 있지 않냐. 근데 그걸 반복하거나 재현하는 걸 국민들이 과연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도 검찰의 1차 대전, 2차 대전 충돌이 있을 때도 예. 얼마나 국민들은 갈갈이 찢어졌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다시 원치 않는 것이 국민 여론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만찬의 내용이 일부 밝혀졌거든요. 이번에는 민주당과 맞서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나한테 맡겨달라. 좀 안정적이면은 안정화가 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당신에게 인사권을 많이 좀 배려하겠다. 그러면 민주당과 맞선다. 민주당과 맞서는 게 국민들이 과연 원하는 거.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통합의 정치를 원하는 것인데. 근데 뭐 그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집권 초기부터 한동훈 장관 카드를 통해 전면전이죠. 전면적으로 검찰 인사를 친윤 라인으로 개편하고 그것도 현 검찰총장과 7기수나 차이가 나니까 뭐 상당히 많은 고참들은 자진 퇴임하도록 유도하고 23명 정도 된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물론 다른 건이긴 하지만 이제 사퇴를 던졌죠. 사직을 그러니까 이제 쭉 물갈이를 시키고 그 자리 중요 포스트들의 이른바 친윤 라인을 배치해서 전면적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의 문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면 사정정국을 펼친다면 정말 그건 전쟁이네요. 전쟁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을 그렇겠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거부터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 안 해줄 게 뻔하고요. 그러면은 국무총리 임명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뭐 하나도 협조하지 않을 거고 윤석열 당선인이 측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법률안 개정, 정부 조직법 개편안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봐도 편파적이지 않은 그런 인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일단 답변을 하면서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 인사 또 앞으로 뭐 문정권에 대한 수사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지. 예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발목 잡는 건 문제다. 이렇게 또 맞서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그러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장관이 됐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과거에 추미애 라인, 박범계 라인,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배치를 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생각하기 어렵네요. 그럼요. 인사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벌써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뭐 내부에서의 또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결정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민생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뭐 정의당도 그렇고 변협도 그렇고 민변도 그렇고 호의적이지 못한 이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나오는 걸 보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불안감만 더 확산시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면 경찰은 능력 있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대안은 뭐 제3의 수사기관이라는 그 대안은 충분하신가.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분석을 해보면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추진 안 할 거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신구 세력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3일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았으면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 여론과는 조금 배치되더라도 저는 임기 내에 이것을 강행이라는 표현을 뭐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저는 강행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여론이 별로 안 좋고 선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도 왜 꼭 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다음 정부 넘어가면 못한다고 보니까요. 이걸 해야만 자기들을 보호한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은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관련된 결과에서 제가 수치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개요를 다 말씀드려야 돼서 그런데 관련되는 조사 결과를 찾아보면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아쉬운 것은 제가 누누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직진 본능 직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좀 정책 소통을 잘할 필요가 있었다. 그걸 뭐 임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만시지탄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뭐 효과가 없겠지만 2006년에 그랬거든요. 한미 FTA에서 찬반 여론이 그렇게 정말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을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미 FTA 구체적인 협상 법안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90%가 모른다. 잘 모르죠. 저는 이것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설득력 있게 국민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됐던 것이죠. 자, 민주당의 의도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의도는 자기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참 창피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2달 만에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그래. 왜 조급하게 하려고 그래. 부작용 같은 거 우리 다 알아보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좀 회의도 해서 부작용이 최소한 그런 이전을 해야지 왜 그렇게 밀어붙여. 그랬었잖아요. 왜 지금 대통령 임기 25일 남았는데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요. 어떤 민주당 쪽 패널분이 25년 동안 논의를 해왔대요. 그러면은 왜 민주당만 제외하고 다른 쪽은 다 반대하느냐. 국민의힘 반대 오케이. 정의당도 반대하지 않냐. 관련 뭐 변협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다 반대하지 않냐. 그런 것들 왜 밀어붙이려고 그러냐. 그건 이상하다. 결국에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요. 결국 양쪽 다 그러네요. 한동훈 카드가 암시하는 바는 검찰의 칼을 민주당에게 겨누겠다라고 하니까 그 칼 우리가 뺏어버리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보면은 이 소통을 원했고 협치를 원했고 통합을 원했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이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가네요. 충돌, 갈등, 그다음에 대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임기 5년 내내 가는 건 아니냐. 그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정색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한 5년간 나는 임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이 하겠다.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보관이라면 5년간 충돌인 거죠. 5년간 대결인 거죠. 5년간 갈등인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새 정부가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민주당은 당선인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 내고 발목 잡고 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전에는 분명히 협치한다고 했잖아요. 야당 존중한다고 했고 국민 통합한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만났으니까 이제 민주당 지도자들 좀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소식은 좀 안 들어오거든요. 전화 통화하셨다라든지 뭐 어디서 만나서 좀 얘기하셨다든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 좋을 텐데 아직 민주당하고는 협치할 생각이 없지 않나?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이미 전쟁은 시작됐네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왜 저는 걱정이 되냐면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역대 당선인과 비교했을 때 국정수행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은 제일 낮죠. 윤석열 당선인의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의 이유도 있고 또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여전히
국민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있죠. 당 내에서도 뭐 유승민, 홍준표 등등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뭐 어떤 식으로든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빨리 네. 너무 깊이 너무 넓게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와 같은 관련되는 부분도 한동훈 검사장을 파격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로 했더라면 더 파격적인 좀 여성 인선 또 더 파격적인 청년 인선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무마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했죠. 지금 우리 방송 항상 우리 방송할 때 저는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되는데 2시에 또 정호영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죠. 자녀나 입시나 공정과 관련된 이른바 자입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걸 뭐 공자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공정해야 될 것 우리가 대학 교수분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공정이거든요. 입시나 또는 시험 점수를 정말 그래도 우리 교수님은 공정해요. 그런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서는 비공정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전 이건 정말 절대 일이 나지 말아야 될 일이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정호영 후보자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해야죠. 정호영 후보자가. 이거를 질질 끌고 본인이 뭐 해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기자회견이 잘못됐다 아예? 기자회견조차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나온 팩트의 정황상 증거만 보더라도 언론에서 오늘도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보도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 경북대학교 학사 뭐 채용 시스템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 예. 그 규정대로 했다. 이렇더라도 의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벗어난 여러 가지 비리와 불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2015년도에 척추 질환으로 아들이 이제 군대를 1급에서 4급 사회복지요원으로 판정을 다시 받았어요. 그렇죠. 그 판정도 뭐 경북대에서 받았어요. 경북대 진단서. 네. 그리고 다시 신체 검사를 했으니까 경북대가 판정한 건 아니죠. 신체 검사 당국에서 한 거죠. 네, 네. 예. 아니 근데 그 척추 질환이 있다라는 진단서를 예. 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대략 85시간 동안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예. 뭐 환자들 막 이렇게 이송하고 어떻게 가능한가요? 근데 뭐 그쪽은 아무튼 환자 이송 업무라고 했지만 서류 작업만 했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처음에 환자 이송했다가 다음에 이제 서류 했다가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척추 질환 4급 판정 받을 정도면요. 그렇게 또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또 병원 다닌 기록은 별로 없고 15만 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5년 동안? 네.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에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 사실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냥 배우잖아요. 네. 객관적인 그냥 사실들만 쭉 설명해 줬더니 거기 온 학생이 95%가 이건 사퇴해야 된다 그러고 한 예. 명은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의혹만 가지고도 장관은요 이거는 임명돼서는 안 돼요. 이런 의혹 자체는. 저는 의혹은 뭐 검증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계속 말 바꾸기식이면 그거는 더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더 부담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 이제 진영 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지만 자녀와 입시와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 간을 초월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도 있고.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 조기에 판단을 해서 사퇴를 시켜야 하는데 기자회견 하는 걸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도 좀 더 밀어붙여 보자는 건가요? 많이 그런 뜻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죠. 어허. 윤석열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해야 한다라고 그러게요. 이제 얘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의혹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는 확실히 몰랐잖아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했다. 예.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만두라고 했던 건데 지금 나온 상황들을 보면 말이 바뀌어지고 계속 의혹이 나오고 이것은 좋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게 40년 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친구를 만날 때 자녀 입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까요? 그런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의심해야죠. 저하고는 너무 친해요. 예. 그러면 지인으로만 지내면 되죠. 이건 관직에 임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지켜볼 거. 그래? 윤석열 당선인이랑 가까워? 그래 한번 보자. 당신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더 철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2시에 해명성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정호영 후보자만의 뜻이 아니라 윤 당선인의 뜻일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인수위 차원에서 해명해야 된다라고 했을 것이고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증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정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 동의서를 내고 난 다음 날 바로 임명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검증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도 안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까? 이거는 뭔가 시스템이 망가진 거거든요. 왜 망가졌을까? 예. 왜 검증을 안 했을까? 예. 당선인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장관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희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칫 지금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순간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아니 어렵게 진짜 5년 만에 정권 교체했는데 왜 이 사람 때문에 왜 국민의힘이 욕먹고 보수 우파가 질타를 받아야 되냐고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빨리 그만둬야 돼요.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듭 강조하지만 그게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면 한번 버텨봐라 라고 하는 게 뜻이라면 그건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근데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이나 검증이나 이런 것과 맞서는 것은 맞설 수도 있다고 봐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근데 이건 국민하고 맞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주어를 바꿔보자고요. 정호영 후보자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 딸이 조국 후보자 아들이 예를 들면은 뭐 아는 사람이 면접 점수를 20점 만점 줬고요. 아빠의 학교에서 인턴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그 증명서 가지고 다시 의대 진학하고 이러면은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어요? 그 윤석열 당선인 검사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SNS를 통해서 왜 빨리 전격 압수수색 안 하느냐.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이러한 이슈에 빠져야 돼요. 본인 뭘 잘했다고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네.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발언과는 별도로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임명 최종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저는 모든 대학의 입시 부정에 문제가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윤석열 정부에서 철저하게 수사돼야 된다고 100% 동의합니다. 정관용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또 토론 이어가죠. 정현정 씨. 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위에 정체 구간 늘었습니다. 졸음운전은 큰 사고를 유발하니까요. 속도 줄여서 안전운행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양산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 처리하고 있어서 1차로로 통행하셔야겠고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는 6km 구간 정체입니다. 판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라서 뒤쪽으로 2km 구간 정체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는 7km가량 정체입니다. 더 가서 반포에서 서초까지 2km 구간 천천히 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서종에서 화도까지 9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덕수 3패에서 강일까지도 속도 못 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진부에서 진부 2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면원 부근에서 둔내터널까지와 여주 휴게소에서 이천까지, 더 가서는 양재에서 양재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창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도 짧게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수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얘기로 넘어가서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혼란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책임론. 송영길 전 대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하산이 아니라 등산을 하고 있다. 동료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비판과 문매를 그렇죠.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는 대안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냐. 정세균 전 총리가 전략 공세를 받아서 서울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 그러면 그들이 나갔을 때 오세훈 시장을 꺾을 만한 정도의 화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은 이제 현실론입니다. 책임론, 대안론, 마지막 현실론. 선거는 하고 싶은 사람이 의욕적으로 나가서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 말 거거든요. 예. 그런데 특별한 지금 대안도 없이 그리고 책임론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론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전 자유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였으니까 더 책임을 져야 한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지방선거에 대한 기준이 막 흐트러지는 거죠. 예, 저는 그래도 공천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당원들로부터 비토 또 외면을 받는다면 낙점을 못 받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정해진 제도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흘러가는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그 대안론 부분에서 네. 최근에 이제 오세훈 현 시장과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는 걸 보니까 네. 다른 대안도 송영길 전 대표보다 이렇게 뭐 오세훈 전 시장을 압도하게 이길 수 있는 대안은 안 나올 게 나오더라고요. 없습니다. 나오질 네. 않더라고요.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없나요? 정세균 전 총리는 대선 패배에 장 대한 교수는 책임 어떻게 없나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배 소장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민주당이 지금 사심이 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지금 개파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 더 강하게 나타나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개파들 간에 어떤 그러니까 송영길 지금 이낙연 이 두 분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계 송영길, 이낙연계 친문계 이낙연. 이 개파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승리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승리 방정식은 외부로부터 영입을 한 사람들 조순, 고건, 박원순 이런 사람에 대한 그 후보의 선택의 폭을 지금 넓히지 않고 당에서 찾는 거 봐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개파의 헤게모니를 뺏기지 않겠다,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다툼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된 모습은 엉망진창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철저히 내부 개파 싸움일 뿐이다. 그럴 것 같아요. 뭐 네.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력 이런 논의는 그냥 다 핑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근데도 그 이름들만 거론한다. 네. 그래서 다른 이길 수 있는 후보의 교체라든지 후보의 선택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가 여기서 개파 싸움에서 지면 안 돼. 그 생각에 몰두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은 그러면 대선 패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란을 근본적인 현장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 주장을 메아리처럼 계속 하지 말고 그럼 우상호 의원과 김민석 의원 또 최재성 전 의원도 다 뛰어들어라. 경선에 출마하면 되잖아요. 출마해서 당원들의 평가를 받으면 그게 되는 뭐가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뛴들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오세훈 시장을 이길 만한 그러한 어떤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 나오라는 것도 책임론을 이야기하니까 책임론? 예. 다 그게 뭐가 나가서 중요하냐. 평가를 받으라 이런 거죠. 평가 지금 임평가는 다 네. 끝났잖아요, 소장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장 교수가 말하는 내부 개파 싸움이다라는 분석에는 배 소장은 별로 동의 안 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없이 뭔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뭐 수용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파 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거죠. 경기지사 건으로 가면 김동연 쪽하고 안민석 의원 등등 나머지 분들하고 나머지 네. 분들이 단일화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여기는 변수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여기도 명심과 윤심의 대결이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명심을 누가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민석 의원은 발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선과 다르게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심이 어디로 가는 것으로 추론되든 어떻든 네. 안민석 의원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은 보면 지금 이제 유승민, 김은혜 붙은 곳에서의 그 판도가 미묘하게 뭐 김은혜 우위 쪽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 황상무 전 앵커가 단수 공천을 받고 김진태 의원 컷오프 강하게 반발하고 울산도 박맹우 의원 뭐 컷오프 네. 이런데 뭐 거의 이건 전적으로 윤심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뭐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태흠 의원을 내보낸 것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재훈 의원이 또 유영하 의원한테 단일화 또 제안을 하잖아요. 홍준표 후보를 꺾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직접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거나 아니면은 좀 후보들을 직접 이렇게 정리하거나 그랬다고 정말 믿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적어도 윤핵관들의 의지와 신념과 고집과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유승민 후보랑 김은혜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중도 쪽에서 유승민 후보가 김은혜 의원과 비교가 안 되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경쟁력이 합창성이죠. 그렇죠. 외연 합창성. 중도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가 본선에 가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은혜 의원을 저렇게 내보내서 대다수의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김은혜 의원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떠한 세력의 힘이 작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맞냐. 예를 들면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본선 가서 졌어요. 그러면은 분당 지역구 선거도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뺏겨요.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냐고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국정 동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선거가 중요한데 지금 뭐 이런저런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는요. 그냥 오명입니다. 오로지 윤심, 오로지 명심. 그러니까 이게 대선 2차전. 대선 3차전, 2차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일반 유권자들은 상당히 못마땅스럽죠.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인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윤심인 거죠. 국민의힘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명심이 되는 거고 전부 다 이재명 후보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깐부예요. 또 저쪽은 다 내가 윤심을 받고 있어요. 이런 선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게다가 뭐 컷오프를 하는데 지역 지지도가 높은 후보를 컷오프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럼요.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사실?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거 비판하는 게 참 다 아는 분들이라서 힘든데 이게 그러니까 친소관계라든지 어떤 공천에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경우도 지금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리고 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경선에 안 껴줄 거야.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물론 공관위에서는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발언들이 문제다. 우리가 그냥 미리 좀 경선 안 붙인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왜 그런 총선에선 공천 줬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뭐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TF 팀장 그래요. 이런 것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욕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윤심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받을. 아니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경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당선시켜야 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박맹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울산시장을 역임했던 인물이거든요. 울산에서의 기반과 영향력도 상당히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원천 차단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인물에 대한 배려. 그것이 누구인가. 아직 누군지는 안 밝혀졌죠. 울산에 있는 영향력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의 입김이다. 이렇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예. 공천과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는 일관되네요. 지금 여야 뭐 당선인 측 뭐 할 것 없이 국민의 명령은 여야 간에는 협치 좀 하라는 건데 양쪽 다 전쟁 선포하고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지금 충돌해 가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 명령은 민심 잡기 경쟁하라는 건데 여야 할 것 없이 다 당내 자기 계파 갈등 자기 정치하고 있다. 벌거벗은 권력 정치의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게요 모래알과 같아요. 그래서 주먹으로 꽉 쥐려 그러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죠. 민심을 받들듯이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면 모래 안 빠져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권력을 가진 분들은요 꽉 쥐려고 그래요. 결국에 놓치는데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김은혜 의원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지금 선거운동 방식도 상당히 극명하게 달려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엔 경기도의 국민의힘 각 지역 당협 사무실 방문해요. 그렇겠죠. 선거운동 대부분이 그렇겠죠. 90% 예. 이상이. 근데 유승민 후보는 당협위원장 사무실을 거의 방문 못하고 그냥 국민들 만나러 다녀요. 그런데 시민들. 경선하려면 당협위원장 만나는 게 필요한데. 그게 훨씬 그럼요. 필요하죠. 당신이 예. 거의 자지우지한다고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거죠. 네. 벌거벗은 권력 정치 여야 할 것 없이 오늘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서 아주 안타깝네요. 네,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미가 부르는 봄 잠깐 들으시고요. 저도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